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눈알이 어디에 박혀먹은 거야? 아파트 정문 앞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돌리던 경비원은 허리를 잔뜩 굽힌 채 연신 사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작업 중 튀어오른 돌멩이 하나가 옆에 세워진 외제차 문짝을 스치고 만 것이었지요. 그지같이 주민들 돈이나 쏙쏙 빼먹는 주제에 감히 내 차까지 망가뜨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경비원의 허리를 더 깊이 꺾어버립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 앞으로 롤스로이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 천천히 운전석에서 내렸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젊은 차 주인 앞에 서는 게 아니겠어요? 청년이 의아한 듯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는 순간 중년 남성이 냅다 정강이를 발로 차버리고는 당당하게 한마디를 뱉습니다. 젊은 친구가 입에 걸레를 싸물었나? 어디서 감히 누구 앞이라고 건방을 떨어? 그러고는 고통에 휩싸인 채로 땅바닥을 구르고 있는 차주의 얼굴을 향해 5만 원권 돈다발을 휙 집어던졌습니다. 당황해하는 차 주인을 뒤로하고 경비원 쪽으로 돌아섰지요.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선생님? 경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것은 경비원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게다가 눈앞의 남자가 도무지 누구인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평안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래전 그날로 돌아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길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어딘가의 작은 소도시, 중학교 2학년, 키는 또래보다 반뼘은 작았고 성적표는 늘 뒤에서 두세 번째를 사이좋게 오갔습니다. 선생님 눈에 띌 만한 구석이라고는 딱히 없는 아이였지요.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바글거리는 교실 안을 자세히 살펴봐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손재주만큼은 남달랐습니다. 고장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습니다. 체인이 빠진 자전거, 뚜껑이 깨진 필통, 슬쩍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피다 보면 어느새 고쳐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그냥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지요. 그 솜씨가 어디서 왔는지는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 수리공이었습니다. 동네 골목 어귀에 천막을 치고 오래된 자전거들을 손보는 것이 평생의 일이었지요. 그런데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공구를 집어들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부품을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손놀림만큼은 박사, 교수 뺨을 후려칠 만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상길이가 처음 공구를 쥔 것은 6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들놈에게만큼은 한사코 기름때를 묻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조망만한 고사리 손으로 드라이버를 쥐고 뒤뚱거리는 녀석이 어찌나 얄궂던지 손목을 잡아주며 나사 돌리는 법을 가르쳐줬지요. 그곳이 상길이의 첫 번째 교실이 되었습니다. 비좁은 천막 안에서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것들을 하나씩 익혀갔던 것입니다. 상길이의 별명은 고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톱에 낀 기름때를 보며 아이들이 놀려댄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슬그머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체인이 나갔다고, 비싼 연필깎이가 먹통이라면서요. 상길이는 툴툴거리면서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잠깐 들여다보고는 이리저리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새 것처럼 뚝딱 고쳐지는 게 아니겠어요? 덕분에 친구만큼은 많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비릿한 기름내 나는 녀석의 솜씨만큼은 믿을만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오락실 앞에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친구 녀석 호성이가 오락실을 가자고 졸랐습니다. 오락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구석 쪽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서너 명 모여 있었지요. 자리를 피해 건너편 오락기 앞에 앉았습니다. 놈들은 동전에 실을 걸어 공짜 오락을 즐기며 키득거리고 있었지요. 오락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노발대발입니다. 도망가는 녀석들을 보고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실컷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골목을 들어서는 순간 몸뚱이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놈들이 골목을 점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 녀석이 침을 찍 뱉고서는 호성이에게 어깨를 걸쳤습니다. 잘생긴 친구야, 우리 만난 적 있지? 상길이는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호성이를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사이 뒤쪽으로도 고등학생들이 포위를 해버렸지요. 너네 아까 우리 보고 웃었지? 좋은 구경을 했으면 표값을 내야지. 호성이가 손사래를 치며 절대 웃지 않았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를 더 하려던 순간 냅다 뺨을 한 대 걷어 올리더군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반대쪽 뺨에도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호성이가 볼을 감싸 쥐고 눈물을 찔끔거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상길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가 들끓었지만 괜히 대들었다가는 먼지나게 두들겨 맞을 것이 분명해 보였지요. 다른 녀석이 상길이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너는 친구가 맡고 있는데 비겁하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냐? 얼마라도 꺼내놓으면 덜 맞았을 거 아니야? 가진 돈이 없다고 몇 번을 말해보았지만 손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길이의 머리를 몇 번이고 후려치는 녀석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키득키득거렸지요. 그러고는 다른 친구에게 눈짓을 하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순간 쭈그려 있던 상길이의 몸이 번개처럼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상길이의 이마가 상대방 코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얼떨결에 날린 박치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녀석이 비틀거렸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지요. 녀석의 코에서 피가 분수처럼 질질 쏟아져 나오자 당황을 한 것인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길이는 한 번 더 벼락 같은 박치기를 코를 감싸준 손을 향해 쳐박았습니다. 고통에 휩싸인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고 다른 녀석들이 상길이를 향해 몰려들었지요. 그때부터 개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먹질이고 발차기고 그런 건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눈에 닥치는 대로 핥히고 입에 걸리는 대로 물어뜯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싸움, 개싸움도 그런 개싸움이 없었지요. 여러분이 보셨다면 참 볼만한 싸움 구경이었을 겁니다. 상대가 고등학생이라고 해봤자 죽자고 덤벼드는 녀석에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상 밖의 반격에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결국 녀석들이 욕을 내뱉으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상길이는 눈이 밤탱이가 되고 코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친구 호성이도 입안이 다 터지고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둘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진탕에 굴러도 이보다는 나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상길이가 먼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내 호성이도 따라 웃었지요. 둘은 코피를 질질 흘리며 서로를 부여잡고 한동안 깔깔거렸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긴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두 친구에게는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쁨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친구 녀석이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요. 큰일 났다. 어제 그 형들이 우릴 찾는다더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며칠 숨어 다니면서 버티면 되겠거니 싶었지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깨에 힘을 잔뜩 준 무리가 들어서더니 상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제 그 고등학생 선배들과 연결된 학교 일진들이었습니다. 박상길 너 맞지? 감히 우리 형들한테 덤벼들고는 도망을 쳐?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상길이를 바라봤지요. 차라리 모른 척하며 시치미를 떼야 했을까요? 어째서 고등학교 무리보다 또래 일진 녀석들이 더 무섭게만 느껴졌던 걸까요? 상길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일진 녀석이 상길이의 머리채를 붙들고는 교실 끝으로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반항을 해보려 했지만 여기저기서 주먹이고 발길질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이 자식 봐라? 상길이는 보릿자루처럼 던져져 버리고 교실 한복판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깝죽거린 거냐? 넘어지면서 바닥에 쓸려서인지 팔꿈치 쪽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요. 피냄새를 맡은 상길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 손에 무언가가 잡혔고 냅다 일진 녀석에게 던져버렸지요. 의자가 빙글 돌아 날아가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무리 중 한 녀석의 눈 근처에 가서 박혔습니다. 으악!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뒤로 물러섰고 적막해진 교실에는 처절한 비명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당황한 상길이도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일진 녀석은 눈 근처를 감싸 쥐고 엉엉 울어댔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폼을 잡던 그 녀석이요. 체육 선생님이 뛰어들어왔고 난장판이 된 교실을 보고는 상길이의 뺨을 냅다 후려갈겼습니다. 네가 깡패 새끼냐? 그리고 얼마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먼저 주먹을 날린 것은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정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피 흘리는 아이와 의자를 던진 상길이 뿐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선생님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눈을 내리깔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상길이 이름이 거론됐지요. 교무실에 불려가는 횟수가 늘었고 갈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훈계와 몽둥이 매질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대들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상길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낙인이 찍히고 말았던 것이지요. 불량학생이라는 대문짝만한 낙인이 상길이의 이마에 떡하니 찍혔던 것입니다. 한번 붙은 낙인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떼어내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진드기처럼 말이에요. 그 시절 학교가 참 그랬었지요. 어떤 이유도 변명도 이해도 없었던, 오로지 매와 폭력으로만 다스려지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상길이는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온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쌓인 날도 거르는 법이 없었지요. 덕분에 학교에 늦는 날이 잦아졌고 늦을 때마다 선생님들의 눈총은 어김없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신문 배달을 하던 형이 귀띔을 해줍니다. 야, 저기 고물상에 오토바이 하나 버려진 거 있는데 싸게 넘긴다더라. 곧장 달려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시동도 안 걸리고 녹이 군데군데 슬고 부품도 빠져있는 오토바이 모양을 한 쓰레기였을 뿐이지요. 그런데 상길이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부품을 분해하고 닦고 없는 건 구에다 끼웠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다시 뜯어보고 또 조립하기를 며칠, 그리고 마침내 시동이 걸리던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허공에다가 미친 듯이 혼자 소리를 지르며 웃었습니다. 배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각도 줄었습니다. 세상 살만한 것 같았지요. 오토바이에 부릉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릉이가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늦잠을 잔 나머지 허겁지겁 신문 배달을 마친 상길이가 부릉이를 타고 학교에 왔습니다. 몰래 담벼락에 부릉이를 세워두는데 그 모습을 체육선생이란 작자에게 떡하니 걸리고 만 것입니다. 운동장 한켠으로 끌려간 상길이는 그날 뺨을 수도 없이 맞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넘어진 상길이가 일어날라 치면 여지없이 발길질이 쏟아졌고 자세를 바로잡을라 치면 양쪽 따귀에 사정없이 손바닥이 치고 나갔습니다. 오토바이가 어디서 났냐, 어디서 훔쳐온 것 아니냐, 이 도둑놈이 또 사고를 쳤다면서 노발대발 흥분을 삭히지 못했지요. 니놈 애비애비가 뭘 처먹고 너를 낳은 거냐?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억울해서 눈을 한번 치켜떴다가 폭언이 2배로 쏟아졌습니다. 눈가를 어디다 굴리는 거야? 이 깡패놈의 자식아! 결국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상길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 절뚝이는 걸음으로 학교에 오실 수나 있으실까? 눈물이 났습니다. 매 맞은 게 아프고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볼 낯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닭똥 같은 눈물을 훔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복도 저 끝에서 어색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기우뚱하며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교실 창문에 아이들이 하나둘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져나갔지요. 교무실로 끌려간 부자가 김 교사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체육교사의 눈알이
아버지의 정수리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를 향해 굴러떨어집니다. 절뚝이는 다리,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 혀를 끌끌 차더니 입에서 짧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운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놈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하늘 같은 선생님께 누나를 불알입니까? 거구한 날 애들을 접해지를 않나, 학교에 오토바이를 끌고 오질 않나, 아주 그냥 이렇게 불량한 놈이 없습니다. 이 놈을 어찌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선생은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대꾸합니다. 말로만 해결될 것 같았으면은 이미 통일도 다 되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검은 봉지가 선생 앞으로 건네졌습니다. 선생이 노골적인 웃음을 보이며 봉지 안을 쓱 보더니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휙 던져버렸지요. 봉지 안에 있던 귤들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자식놈 앞길이 걱정되신다는 양반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되겠어요? 선생님들 마음이 편해져야 아이들도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언뜻 돌려 말하는 듯 했지만 그 뜻은 명확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것은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인 게지요.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촌지를 줄 만한 형편도 사정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아들만큼은 원 없이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겨우 귤 몇 개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돌아서는 부자의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사실 김 교사는 계약직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교무부장 눈치를 봐야 했고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그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지요. 형편되는 집 아이들에게는 살갑게 굴어 촌지를 요구하고 어수룩한 집 아이들한테는 행패를 부려 몇 푼이라도 뜯어내는 것이지요. 후자일수록 뒤탈은 없었습니다. 상길이네가 딱 후자에 해당했었지요. 물론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겠지만요. 그날 이후 김 교사의 핍박은 노골적으로 거세졌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유 없이 불러세웠고 수업 시간에도 상길이를 향한 눈빛이 달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학교가 수용소 같았고 자신이 전쟁포로가 된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육교사는 증거도 없이 상길이를 교단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뺨을 한 대 후리고는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엉덩이가 터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상길이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몽둥이는 더 세게 내려쳐졌지요. 얼마나 맞았을까요? 나중에는 감각조차 없어졌습니다. 더 맞았다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풀썩 쓰러져 버린 상길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쉬고는 뚜벅뚜벅 교실 한켠으로 걸어갔지요. 황당해하는 체육선생을 뒤로하고 교실 유리창을 향해 주먹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책가방을 끌면서 교실을 나왔습니다. 체육교사의 쌍욕이 뒤통수를 후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터벅터벅 복도를 걸었습니다. 절뚝절뚝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교문을 빠져나온 상길이는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상길이는 아버지 수리점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무를 주워다 고쳐서 팔았습니다. 라디오, 선풍기, 자전거. 손이 빠르고 감각이 좋으니 새 것처럼 만들어 내놓으면 금세 팔렸지요. 그러다 농기계 수리로 넘어갔습니다. 농촌 지역이라 경운기며 이양기며 탈곡기가 넘쳐났으니까요. 못 고치면 밤을 새워서라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주변 지역까지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농기계 박사라는 이름이요. 수리에서 제조로 넘어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학벌도 간판도 없었지만 손재주와 사업머리만으로 작은 공장을 일궈냈지요. 20년이 지나고 나니 그 공장이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린 농기구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량학생으로 낙인 찍히고 촌지도 못내 두들겨 맞아야 했던 유리창을 깨고 학교를 뛰쳐나온 그 아이가 알을 깨고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상길이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하게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낯이 익은 얼굴이었지요. 그러다 그날 아침 확신이 섰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눈알이 어디에 박혀먹은 거야? 아파트 정문 앞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걸뱅이처럼 내 돈이나 쏙쏙 빼먹는 주제에 감히 내 차까지 망가뜨려! 공경에 처한 경비원이 고개를 조아리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정문 앞으로 롤스로이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상길이가 천천히 운전석에서 내렸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젊은 차 주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길이가 냅다 정강이를 발로 차버리고는 당당하게 한마디를 뱉습니다. 젊은 친구가 입에 걸레를 싸물었나? 감히 누구 앞이라고 시건방을 떨어? 그러고는 고통에 휩싸인 채로 땅바닥을 구르고 있는 청년의 얼굴을 향해 5만 원권 돈다발을 휙 집어던졌습니다. 당황해하는 차 주인을 뒤로하고 경비원 쪽으로 돌아섰지요.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공경에 처한 안타까운 경비원이 바로 상길이를 그렇게도 못살게 괴롭히던 체육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온 힘을 다해 몽둥이로 아껴줬던 제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날부터 상길이는 경비원을 은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나칠 때마다 꾸벅 인사를 건넸고 가끔씩 고생하신다며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이 워낙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걔가 선생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면목이 없네요. 멋쩍게 웃는 그 얼굴을 보며 상길이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겠지요. 학생이 수십 명인데 그중 하나하나를 어떻게 모두 기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촌지 한 푼 못 내고 귤 봉지나 들고 왔던 거렁뱅이 집 아이를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상길이는 희미하고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기억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올려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상길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지만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휘청이듯 걷는 그 걸음걸이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지요. 아들 옆에 나란히 서서 천천히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본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이윽고 두 사람이 경비원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그러자 경비원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파편들이 천천히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무실로 들어서던 절름발이 아버지,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 고개를 떨구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주먹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던 소년의 이글거리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옛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비원의 입이 천천히 열리려는 순간 이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차가운 미소라는 표현이 이렇게나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경비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 못 드린 존지입니다. 밥이나 챙겨 드시오. 갈 길을 잃은 지폐 2장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갔습니다. 경비원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5만 원짜리 2장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무엇인가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도 하지요.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돈이라는 수단으로, 또 폭력이라는 그림자에 숨기도 하고요. 체육교사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지요.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를 옹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비겁한 선택을 한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요. 상길이는 과연 복수를 한 것일까요? 복수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한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다만 기억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시절 체육교사의 과오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든 것뿐이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약자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 권력 앞에 비굴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이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상길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황혼의 강물은 매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